어떤 사람은 한 번 짓밟히고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데 걸린 시간이 꼭 10년이어야 했을까요? 30살. 15년을 모은 전 재산 1억 5천만 원을 털어 카페를 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그걸 끝냈습니다. 새벽 1시. 뒷문으로 들어오는 여자. 냉장고에 심어진 유통기한 지난 재료. 끊어진 거래처. 반토막난 매출. 폐업하던 날 그 여자가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사는 원래 그릇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이 사람은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동생의 약혼녀로 말했습니다. 영상도 기록도 녹취도 전부 꺼냈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사는 거야.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6개월 뒤 동생 명의로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구조, 그 방식, 그 수법. 10년 전 자신에게 썼던 것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10년을 버텨온 사람이 딱 한 번 제대로 끝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30살이면 아직 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이미 15해를 일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15부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제과점 보조, 디저트 공방 보조 강사.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지치면 버텼습니다. 그렇게 15해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밥을 굶은 날들이 있었고 명절을 혼자 보낸 밤들이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의 청춘 전부. 작은 수제 디저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골목 안쪽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자리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임대료가 감당이 됐습니다. 인테리어도 손수했습니다. 메뉴 하나하나 직접 개발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카페 거리 맞은편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장 이름은 박은지. 또래였고 밝아 보였습니다. 문을 연 첫날 그쪽에서 먼저 건너왔습니다. 같은 업종이니 잘 지내봐요. 웃으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악의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의지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접 만든 디저트가 SNS에 돌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15해 동안 갈고 닦은 손맛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맞은편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평범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박은지가 서 있는 카페 창문 너머로 가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시선인지 그때는 정확히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불편한 우연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은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보건소였습니다. 개업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익명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위생불량 의심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가게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했고 재료 관리에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단속반은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신고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이 드나드는 모습을 본 손님들은 슬슬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는 정체불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카페 위생이 불결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박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재료들이 안쪽 깊숙이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쓰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처도 구입 날짜도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넣었는지보다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CCTV를 돌렸습니다. 새벽 1시.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은지였습니다. 화면 속 그 사람은 익숙한 듯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무언가를 밀어넣고 왔을 때처럼 조용히 나갔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감각이 들어찼습니다. 그 이후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전화에 돌아오는 건 말을 아끼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카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정 손님들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테이블과 팔리지 않는 디저트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달 만에 폐업했습니다. 15해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짐을 빼던 날 맞은편에서 박은지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사는 원래 그릇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사람은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발 아래 흐르는 강물 소리만큼은 오래도록 귓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10해가 지났습니다. 그 이름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을 무렵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10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폐업 후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임대료 미납분, 거래처 외상값, 인테리어 할부금. 숫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갚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그 5년 동안 낮에는 남의 카페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을 뛰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버텨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은지라는 이름은 의도적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무뎌진 게 아니라 너무 깊이 눌러둔 것이었지만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동생은 밥을 먹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누나,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몇 번을 더 봤습니다.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졌고 화장이 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꺼냈습니다. 10해 전 CCTV 영상, 당시 보건소 신고 기록, 거래처가 끊기기 직전에 남겨둔 메모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알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동생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사는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동생의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누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누나를 분석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계속 반대하면 나 누나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득도 호소도 분노도 전부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생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얼굴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결혼했습니다. 식장에 갔습니다. 웃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박은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봐도 단정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열해 전 다리 위에 서 있던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 같은 것이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 건지. 결혼 전에 박은지는 달랐습니다.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식이 끝난 후 인사를 나눌 때까지 그 여자는 한결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아꼈고 눈을 낮췄고 형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때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한 번은 둘만 있는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과거에 서로 같은 거리에 있었다는 것, 그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말이 떨렸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열해를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눌러두는 일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서서히였습니다. 한 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였습니다. 조심스럽던 호칭이 어느 순간부터 가벼워졌습니다. 눈을 낮추던 시선이 점점 수평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 선을 넘는 것 같다가도 되짚어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경계에서 매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첫 명절이 지났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중 잠깐 둘만 남겨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바보 같은 건 집안 내력이에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굳은 채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했습니다. 형님 가게 망한 것도 오빠가 형님 말 안 듣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알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킬 거리도 아니었고 증거가 남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냄비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를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것.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길한 감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열해 전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설마 하고 넘겼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6달 만이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들뜬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닌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유통이라고 했습니다. 은지 씨랑 같이 준비한 거라고 잘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템 설명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열해 전 카페를 열기 전에 혼자 구상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디저트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엔 자본이 부족해 포기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구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동생 명의로 3억이 대출됐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행된 일이었습니다. 동생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확신 뒤에 박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말해봤자 열해 전과 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귀를 열었습니다. 넉 달 뒤였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물건은 창고에 그대로 쌓였고 투자자들이 동생 집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숫자가 감당이 안 됐고 사람이 감당이 안 됐고 상황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박은지가 울었습니다. 오빠, 나도 속은 거야. 눈물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믿을 수밖에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우리가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구조가 보였습니다. 투자금이 흘러가는 방식이 보였습니다. 명의만 동생이고 실질적인 수익 구조는 따로 설계되어 있는 방식. 부도가 나도 손해를 보는 건 동생뿐이고 그 여자는 털고 나갈 수 있는 구조. 열해 전 거래처를 끊고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조금씩 무너뜨리던 그 방식과 본질이 같았습니다. 수법이 정교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일이었습니다. 결혼도 사업도 동생의 확신도. 그 여자가 만들어낸 구조 안에서 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것을 아직도 몰랐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열해 전의 분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혼자였고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넉 달 동안 눈을 뜨고 지켜봤습니다.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혼자였습니다. 열해 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의 혼자는 아무것도 없는 혼자였고 지금의 혼자는 무언가를 쥐고 있는 혼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건 열해 전 CCTV 원본이었습니다. 폐업하던 날 단 하나만 챙겼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긴 그날 그것만은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5회를 무너뜨린 증거.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뒷문으로 들어오는 그 영상. 그 다음은 IP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맘카페에 올라온 허위 글들. 보건소에 넣어진 익명 신고들.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꿰맞췄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허술하게 덤볐다가 빠져나갈 구멍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의 사업 계약서 사본도 구했습니다. 동생이 잠든 사이 서랍 안에 있던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찍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명의는 동생이고 수익 분배 구조는 박은지 쪽으로 설계된 방식. 부도가 나도 법적 책임이 동생에게 집중되도록 짜여진 구조. 서류를 접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투자자와 나눈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우연히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집에 머물던 어느 날 밤 그 여자가 방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얇았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빠 명이라 문제 없어요. 걔는 순진해서 도장만 찍어요. 그 목소리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올라왔고 그 다음엔 슬픔이 왔고 마지막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 모임 날을 골랐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박은지도 있는 자리. 미리 TV와 연결해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부엌에서 웃으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동생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릴 말씀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1시.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박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생이 화면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가렸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작이에요. 박은지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가린 채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장난이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흥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박은지가 다시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열해 전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동생도 바보 같은 놈이던데 키읔키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겼다는 감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는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3가지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열해 전 CCTV 원본부터 IP 추적 기록,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까지. 오랜 시간 동안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박은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기는 날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형님 진짜 치졸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릇 큰 사람이 장사하는 거라면서요? 열해 전 폐업하던 날 이 사람에게 던진 그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먼저 한 말인지. 이번엔 그 여자도 알았을 것입니다. 박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후련함도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고 긴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만 남았습니다. 15회를 모아 만든 카페였습니다. 6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다리 난간 위에 섰던 밤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며 보낸 5년이 있었습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끝낸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10해를 버텨온 사람이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5회를 모은 것이 6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시간을 견뎌온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결국 끝을 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십시오. 은빛 인생극장은 언제나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